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국정감사에 어제 법사위 국감은 눈과 귀가 쏠렸던, 집중됐던 그런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해서 지금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키워드로 어제 국정감사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장관의 부하라면 그 수사와 그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두명의 선거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동안 본인이 참았던 말들을 작정하고 나와서 다 쏟아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해줬는데 특히 이제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 위협적이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발동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다, 부당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비상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며칠 전에 지금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발동할 때 그때 반발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수용한다고 이제 입장을 정리해 놓고서는 국감의 장소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견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너무 잦죠. 그러니까 지금 장관 되고 나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거고 그거는 검찰의 독립성에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라임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초반에는 뭐 예컨대 전현직 의원이라든가 여권 의원입니다.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 뭐 이렇게 좀 여권의 이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수사 체계 보고가 사실상 반부패 부장 차장 그리고 총장 이렇게 해서 절차가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당 정치인 경우에는 반부패 부장 차장을 건너뛰어서 총장에게 직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으니 빨리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검사들 수명이 지금 향응을 대접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1,000만 원이라는 아주 거액의 어떤 향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사가 왜곡이 될 공산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검찰이 법무부 밑에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검사가 아직도 이 시대에 향응을 받고 이런다는 거는 진짜 부정부패의 임에 분명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그런 행위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지금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보고가 안 됐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검찰 조직이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총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부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수사 지휘권을 며칠 전에는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듯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용을 한 게 아닌데 이걸 법적으로 따지게 되다 보면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어제 또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는 8일 정도의 숙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형성권이다라고 좀 낯선 그런 표현을 했어요. 형성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발동되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필요 없이 그 즉시 그냥 발효가 되는 그런 뭐 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즉 이번에도 역시 이것이 이 5분 만에 그냥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 수사를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검찰총장은 그 즉시 누구를 불러서 그러니까 그 해당 검사를 불러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당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라는 명령 그런 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으로서 즉시 발효되는 즉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형성권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면서 즉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저께 표현한 건 이거. 겁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는 검찰총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법조계에서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즉 그 검찰청법 8조와 12조에 따라서 일단 이 검찰에 대한 모든 사무와 검찰 관련된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검찰총장한테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취지는 어떤 취지냐면 이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는데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거든요. 예. 즉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뜻이지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법의 어떤 취지가. 그래서 만약에 검찰총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말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탄핵을 하거나 해서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것이 옳지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한 것 같고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건 지금 우리가 이 근대법에서 독일과 지금 일본법을 지금 수용을 해서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면서 검찰청을 다른 어떤 그런 그 경찰청이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국세청과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예. 다른 청장들은 전부 다 청장이라고 부르고 차관급이지만 검찰총장만은 총장이라고 부르면서 장관급을 부여한 이유는 그만큼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하라라는 의미로서 장관급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서로 법무장관과 인사권이라든지 또는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면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만큼 부여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찌됐든 지금 비춰지는 것이 지난 정부 때의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독립을 주장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을 검찰총장한테 총장한테 요구하고 검찰청의 권한이다. 조국 당시 교수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현재의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온갖 그 이유를 붙여서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거든요. 박탈한 모든 사건이 이 총장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는 모두 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무엇인가 의혹이 있는 그런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를 수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그 오해를 또는 그런 어떤 또 우려 또는 의혹을 사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법은 법으로 그냥 놔둬야지 정파적으로 정권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흔들게 되면 어찌됐든 검찰이 지금 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을 어저께 저는 국민들이 다 목도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당 의원들이 그러면 친구냐라는 식으로 강하게 반발이 나왔고요. 추미애 장관도 또 SNS에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최고위 공무원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의 시작은 윤석열 총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명을 거역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조선 시대인지 또는 뭐 우리 군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간 건지 부하라는 단어를 왜 여기서 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할이 다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거나 이런 역할이 아니다. 특히나 이제 이 두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인사권하고 수사지휘권이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월권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각자 역할이 다르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장면에서도 지금 두 분의 어떤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이 뭐 부하가 아니다, 부하 명을 거역한다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행하던 것을 예. 법무부가 가져가고 수사지휘권을 작동 안 하던 것을 수사지휘권을 작동하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 일종의 이제 결정권, 의사결정권을 가져간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인사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인사 부분을 사실은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 법무부가 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검에 보내면 대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대통령한테 보내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사인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거의 배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협의 안 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이제 불만이에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인사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사실은 다시 전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인사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걸 알려주고 예. 이 안에 검찰의 역할을 끌어들이는 이런 장면들이 사실 필요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가니까 당연히 뭐 검찰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수사 지휘권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일정 부분 그거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걸 또 너무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던 검찰의 어떤 독립성 훼손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뭐 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이러한 어떤 압력 또는 권한을 이제 가져가는 것을 하느냐. 예.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검찰 개혁 부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지금 검찰이 안 하고 있으니 그러한 역할을 법무부가 나서서 하겠다. 뭐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 수사권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로 변질이 됐다, 변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키워드 좀 잠시 보여주시죠. 예, 조금 전에 김관옥 교수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검찰 인사에 대한 말씀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대검과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식물총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비호했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식물총장이 도대체 누굴 비호하겠느냐라고 역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검찰의 인사권을 이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지키고 독립을 하더라도 검찰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그 장치가 없으면 사실 권한이 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은 전권을 준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도록 한다라는 법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왜 또다시 그럼 협의를 한다? 그냥 그렇게 견제를 하게 만들면 되는데 협의를 한다라는 말을 왜 또 집어넣느냐 하면 그 문구의 또 취지는 이겁니다. 지금 이 장관은 어쨌든 정무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정부의 내각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정부라는 것은 정권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하듯이 하나의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권을 한다는 건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계층이나 집단의 그런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서 집권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정치적으로 중립이 안 될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즉 인사권을 무조건 정무적인 어떤 그런 그 수장이 휘두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권력, 현재 어떤 권력이나 예. 현재 어떤 집권 여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할 때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수사하는 검사들을 한직에 내보내고 그것이 몇 번씩 그렇게 돼버리면 이 수사 자체에 대한 의지가 꺾이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라라는 그런 장치를 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한 것이죠. 예. 그런데 검찰총장이 어저께 밝힌 것은 최소한 협의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또는 계획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협의를 관례대로 초안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청와대에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답변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아직 초안도 돼 있지 않는데 그 초안이 청와대에서 있다. 청와대가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인사안과 관련돼서 주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어쨌든 안이 다 협의가 된 다음에 청와대 안이 가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법무부 장관한테 안이 없고 청와대에 안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건 좀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었고요.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뭐 어떤 그 수장들의 다툼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아까 교수님께서 또 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과정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이 과연 이 시스템의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 변화는 과정 속에서도 드러났어야 돼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변화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와라,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한다면 당시에 그럼 윤 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뭘 반대했죠? 반대하는 게 없어요. 검찰개혁 다 수용하겠다. 안에 조직 만들고 그다음에 이 어떤 진짜 안과 관련돼서 무슨 부딪힌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그다음에 조국 장관 수사를 했다.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이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더디게 만들었다. 이게 그런 논리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는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개혁도 있는 것이다. 시스템은 하나하나의 절차도 다 시스템이다. 결과만 갖고 시스템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없다. 그 모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예, 다음 주제도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보신 녹취는 이제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당시에 이제 정치적 수사였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개인적인 고충, 이제 힘들었다라는 속내가 좀 드러난 장면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도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와 함께 좀 박상기 전 장관이 이제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윤석열 총장이 요구를 했다라는 식의 당시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뒷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박상기 전 장관이 선처를 언급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필요하다면 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범죄 혐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이 어땠느냐를 우리가 돌아가면 작년 여름으로 돌아가면 딱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심야의 시간에 수십 군데의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종의 압수수색 이 검찰들이 하는 그 시간대인가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태였던 거죠. 즉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을 했다. 즉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치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고심이 있었다. 전 고심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아주 결행을 그 심야에 했다는 거는 굉장히 목적 의식이 분명히 그 안에 내재돼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박상기 전 장관의 선처 문제는 저는 이제 이 부분 갖고서 뭐 이게 부정청탁 뭐 이런 거에 혐의의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일종의 덕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일종의 이제 그 밤중에 예컨대 이런 일이 벌어 이거 좀 어떻게 잘 해결될 일이 없겠냐라는 그런 의미
혐의에서 나온 것이지 뭔가 선처라 그러면 이것이 구체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혐의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걸 잘 풀어가 보자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어떤 부정청탁의 어떤 혐의로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되려면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 뭐 이렇게 돼야지 구체성이 발현이 돼야만 이게 범죄로 연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관련된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다시 저도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금 청문회 과정이 그때 내정하고 정해진 시간 내로 청문회가 있고 갑작스럽게 그날 밤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내정을 한 다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예.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술렁거렸고 실망도 많이 했어요. 일부 국민들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딴 사람도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SNS라든지 혹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의혹들이 사실은 더 많은 실망감으로 사실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야가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야당은 어쨌든 사퇴를 요구했고 합의가 안 되니까 조 전 장관이 사실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국회 자연인이 들어가서 자신이 이 국회의원이 그거를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실에 어떤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문회를 대신하려고 했죠. 이런 과정들이 계속 겹치고 그때도 기자들이 질문하면서 몇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집요하게 지금 캐물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쨌든 합의에 의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즉, 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의혹들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이 겹치면서 예. 거기에 대한 수사에 어떤 부응했다라고 여기는 사실 국민들도 꽤 많고요. 예. 이 선처와 관련돼서 이것은 이 덕담이라고 이제 뭐 교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부적절한 건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박상기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낙마해라,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거를 지금 뒤집은 거거든요. 박상기 장관이 찾아왔고 먼저 선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한 거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덕담일지라도 먼저 얘기한 건 이제 맞는 거죠. 네. 낙마를 요구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선처가 가능하겠느냐? 뭐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이 청탁이냐 아니냐는 법적인 문제지만 네. 그 과정 자체는 장관으로서 사실 그것이 적절했느냐 여부는 윤리적으로나 혹은 예. 뭐 그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적절했나 여부는 좀 법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마지막 아니요. 키워드로 예, 좀 말씀하세요. 마지막 키워드를 보고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뒤로서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서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임기 다 채워라라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메시지를 직접 줬다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임기를 지킨다 그랬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 직후에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예. 임기를 채우고 흔들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거취는 이미 임명권자, 즉 인사권자가 재신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이나 뭐 지금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효과가 지금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 의원들이 지금 거취 표명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당한 계산 속에서 대통령을 앞세우고 본인의 거취를 확실하게 임기 말까지를 보장받았다는 것을 이제 각인시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선을 그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 이후의 얘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은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정치를 굳이 하겠다는 걸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야당에게 뭔가 분위기를 띄워주고 야당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다로. 왜냐하면 이제 연막을 치는 거죠. 상당히 이제 퇴임 이후에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계산이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윤 총장의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표 앞에서 하는 단어들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정상적이거나 뭐 예의 바른 단어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피감기관의 단체장입니다. 기관장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거의 뭐 예컨대 뭐 패서 어떻게 한다? 뭐 예. 예컨대 또 다른 거는 과거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권력기관의 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게끔 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후에도 저는 저런 감정이라 그러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사실은 성숙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임기가 끝난 후에 과거에 보면은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심지어 자신을 빼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와는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비슷하게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말이 바뀌었죠. 저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뭐 박았었어요. 거의 그 표현이. 그런데 예. 지금 정치하겠냐 그랬더니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정무적인 그런 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전망을 한다면 어떻게 사퇴를 하느냐에 따라 정치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실제로 임기를 다 마쳤을 때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을까? 또는 이 타의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사퇴를 했을 때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 압박에 의해서 만약에 그만두게 됐다 그러면 교수님처럼 야당으로 갈 확률이 크다. 야당의 어떤 후보로서 자리매김할 확률이 큰데 만약에 임기를 끝마쳤다는 건 내년 7월이거든요. 내년 7월이면 한참 이제 대선 이 정국이 시작되고 예. 그런 와중에서 임기를 끝마치게 만들었다면 현 정권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 대척점에 설 이유가 많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방법에 따라서 자신이 그만두는 방법에 따라서 정치권이 어떻게 프로포즈 하느냐가 달라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변수는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까지 갈 장관은 아닌 걸로 여겨져요. 그렇다면 또 정치권에 들어오시겠다 그러면 선거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적절할 텐데 앞으로 그러면 한 3개월 정도의 임기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네. 장관으로서는 그래서 승부수를 건 것이 대검 감찰부로 직접 지시를 했다. 합동 감찰을 해라. 이건 겨냥한 건 무조건 검찰총장은 겨냥했겠죠. 그래서 감사를 해서 직무 집행 정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순이다라고 보여진다면 그런 타격이 있다면 어쨌든 또다시 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운데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감 이후에도 이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엄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다음 주에도 이 윤석열 총장을 축으로 한 이런 것들 어떤 말들 계속 이어갈지 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